풍력 발전 접시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KC가 진행되면서 풍력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도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통합 접지로 해라라고만 명기가 되어 있지 별다른 명기가 없어서 제가 참고로 도식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경우로 해서 풍력 발전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풍력 발전에서 또 뭐 낙뢰 사고나 피뢰 사고를 조사한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사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풍력 발전 접지 시스템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신재생이 많이 대두돼서 진행을 되는 강에서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혼용해서 되는 과정에서 최근 들어 풍력 발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슈화가 되고, 그리고 해상 풍력, 즉 해상 풍력 자체가 지금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지금 실증 단지를 해서 진행을 되고 있고, 실제로 제주도 애월 해안이나 환경업 쪽에 가면 지금 해상 풍력 자체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같은 접지 구성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이슈화된 적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풍력 발전을 이제 접지 시스템을 좀 알아보기 전에요. 이제 풍력 발전에 일으키는 이제 풍력 터빈을 어디에다 설치하느냐에 따라 구분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육상 풍력, 해상 풍력으로 나누는데요. 또 해상 풍력은 또 그 해상의 깊이에 따라 고정식을 할 거냐, 부유식을 할 거냐 방식을 나눠져서, 즉 이 세 가지 자체가 이제 접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최근에 큰 이슈입니다.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우선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이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접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풍력 발전 시스템에서 좀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요 모식을 보시게 되면,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정식, 부유식, 육상으로 나왔는데요. 해안의 깊이에 따라 즉 20m 이전 20에서 50 사이, 그리고 여기는 심층부가 되겠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지금 실증 단지를 구축하고 있는 서남해안이나 지금 애월 해안에 보게 되면 이 자켓 방식으로 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제주도 가셔가지고 김영 해수욕장 앞쪽에 가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 해상 풍력에 대해서 접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알려면 밑에 그 고정 방식도 알아야 돼서, 제가 이 고정 방식에 따라 모노폴, 자켓, 파운데이션 방식, 그다음에 이제 부유식 방식으로 나누는데요. 현재 지금 부유식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부터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이 자켓 방식으로 해서 지금 애월 해안이나 서남해 실증단지도 이 자켓 방식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알고 계시면 이따가 해상 풍력의 접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걸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의 이제 접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게 KC의 풍력 발전에 대해서 명기를 해놨습니다. 즉 통합 접지 방식을 구성하고 140절에 나오는 접지 방식을 차용을 해라 라고만 나와 있지 어떻게 구성을 해라는 정확한 문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풍력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해외에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장비 업체에서 요하는 접지를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일선에서는 잘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육상 풍력에 이제 접지를 모식화해 놓은 겁니다. 즉 이쪽 부분 기초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폴을 세우는 방식이 육상 풍력의 방식입니다. 육상 풍력의 방식인데, 육상
이 파운데이션을 할 때 기초 철근들을 배근을 합니다. 배근을 할 때 즉 외부에 있는 접지선을 배근하고 연결하고 폴하고 연결하고, 즉 이 위에서 보게 되면 접지를 구성해 놓고 기초에 있는 기초 철근하고 연결하고 폴하고 연결하는 방식, 이거는 만국 공통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하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니까 실질적으로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 3차원으로 보여지는데요. 접지를 구성을 하고 철근, 기초 파운데이션에 철근에다가 본딩을 하고 그리고 폴 하부에 단자대를 설치하는 방식. 이거는 만국 공통의 육상 풍력의 접지 방식입니다. 어딜 가나 뭐 유럽을 가나 미주를 가나 한국을 가나 똑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육상은. 다만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으나 이 시설함에 있어서 배선이 좀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고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동선으로 접지를 구성하고 기초 본딩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이견이 없는 방식입니다. 다만 유럽 지역에 설치되는 풍력하고 국내 지역에 설치하는 풍력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대지에, 아까 제가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지 저항률의 차이가 생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몇십 미터 단위로 풍력이 집단적으로 생기거든요, 평지에다가. 근데 거긴 대지 저항률이 낮아서 접지 저항을 그나마 앞쪽에서 보였던 이런 메쉬, 이 파운데이션 기초에 있는 이 메쉬 저항만으로도 충분한 저항값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보통 육상 풍력이라고 하면 대부분 산악에 설치됩니다. 대지 저항률이 수천 오hm 되는 산악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게 되면 이런 메쉬 접지 저항을 하고 이런 우리는 이 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접지 저항으로 접지를 이제 구성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솔직히 풍력 발전 단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면적 자체가 한 20바이 20도 안 됩니다. 20바이도 안 되는 면적에 수천 ohm의 대지 저항으로서는 접지 저항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중국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내놓은 게 뭐냐면 이 접지 저항을 확보하기 힘드니 터빈과 터빈 사이에 접지를 연결해서 기준전을 낮추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갑자기 수십 ohm의 접지 저항 자체가 연결되면서 수옴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접지 저항 측면에서는 이만한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은 이게 사고 전류에 대해서는 이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국내에서 육상 풍력 자체는 일반적으로 손해 변전실, 터빈 모든 걸 엮어서 기준 접지장을 다운내는 방식, 그리고 이 터빈 한 개의 접지장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아까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더니 접지봉 깊이를 깊게 해서 접지장을 낮추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모든 육상 풍력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돼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 이 터빈 이 폴 자체가 금속체다 보니까 이 터빈에 단자대를 설치해 놓고 여기서 시발점을 두고 있습니다. 접지 단자대, 등전이 본딩에 단자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거 방식을 측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걸 연결하다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는 다음에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 사고 전류가 떨어져서 방전이 돼서 얘가 등전이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국내 육상 풍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터빈과 터빈 사이는 수백 미터에 떨어져 있습니다. 100m에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터빈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낙뢰 전류나 사고 전류가 접지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접지봉 밑에서부터 차올라오는 경우거든요. 방전이 되다가 안 차올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킬로 헤르츠, 수킬로 암페어의 전류가 갑자기 유기돼서 암에서 방전이 안 돼서 일로 퍼져 나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더니 지금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얘의 임피던스가 해서 열에 의해서 안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선 자체는
접지 저항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고 전류를 방전하는 데는 크게 영향력이 없다. 대신 시간을 두고 방전은 되겠지만 단시간에 빨리 방전할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빨리 방전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실험 딱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실험을 해본 데가 없는데요.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으면 최근에 이슈됐던 EMP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EMP는 방사를 쏠 때 기가헤르츠 단위의 전류를 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철판에 그 차폐판에 유기된 거를 방전을 해야 되는데, 즉 미군 시설이나 즉 국방부 시설에 가보면 그 차폐판에 1m 단위로 본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선을 붙였을 때는 임피던스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방전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수방사에서 지금 수도방 남태령에서 EMP 시설을 하나 지었을 때 접지를 해야 되는데 기존 시설물이다 보니까 접지선을 200m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사 실험을 했을 때 방사 노이즈가 빠지지 않아 가지고 실험이 안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도 이 임피던스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국내는 임피던스 계산이 없습니다. 아직 한전에서밖에 하진 않고 있어서 이 계산을 했을 때는 즉 접지 풍력에서 쓰는 이 한 선에 있는 이 접지선 연결은 즉 접지 저항에서는 이득이 되나, 이런 실질적으로 터빈 발전기가 사고가 일어났거나 낙뢰 전류를 해소할 때는 크게 도움을 받기는 힘들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육상풍, 예. 아까 그 부분은 좀 더 보강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요거? 예를 들면 지금 지금 거리가 예. 수백 미터 이격됐을 때 한선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과거에 했던 맞습니다. 그 연적 개념. 예, 연적 개념입니다. 정리해 좀. 예, 맞습니다. 지금 사고 전류가 발생됐을 때 그게 이제 튕겨와서 결국 효과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지금 이 연접하는 대책도 어떻게 나온 거냐면, 실질적으로 초창기 풍력에 보게 되면 유럽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 터빈 한 개에 대해서 접지 저항을 2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지만 산악 지역에 수천 옴에 되는 데서 이 20/20의 메시하고 그 접지봉을 아무리 깊이 넣는다 그래도 2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차선책으로 나온 게 그냥 엮어서 2옴을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피던스 개념을 지금 적용하지 않고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에도 보게 되면 주파수를 달리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접지 저항이 상승되는 걸 보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냥 상용 주파수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뭐 이 내격 전류에서 여기에 자개 형성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즉 제가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덴마크에 가면 모 업체에서는 이 실질적으로 내격 전류, 그 주파수 높은 내격 전류에 의해서 이 함체가 전체 접지니까 금속체로 그런 걸 한 게 있는데, 국내에서는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지금 명확하게 답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잠깐 이해를 주시면 예, 예. 의견을 개진해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전력 설계를 하고 있는 원동 엔지니어링의 창수 부사장인데, 저희가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송전, 배전, 변전 이쪽 설계인데,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우리 전력인들이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사람 안전, 감전, 보폭전화, 접촉전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적용을 해왔으나, 우리 접지저항은 정상 접지저항이 있고요. 60Hz에 대해서 운동하는, 그리고 과도 접지저항이 있습니다. DC에 있는 정상하고 그다음에 과도 접지. 과도 접지에 의해서 지금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HVDC 변환소라든지 철타, 내자, 또 풍력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 과도 성분을 어떻게 저감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345kV 표준 한전 시공 요령에 보면은 보조접지망과 주접지망에 깔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설계자들이 이걸 누락을 합니다. 그 보조접지망은 뭐냐? 메인 메시 외에 또 다른 층을 보조접지망으로 하되 과도 성분을 쉽게 방류시킬 수 있는 심성접지망이라든지 또는 그 메시, 또 다른 메시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은 앞으로 좀 이런 데 고민하신 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특허가 있어요. 이 과도접지 친선 접지보다 효과가 더 좋은 B형 접지점들을 제가 오늘 카탈로그도 가져와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은 과도 성분에 대해 하나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해 드리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금 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 저희가 여기 쌤에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인 개요를 들으려고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파트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여기서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육상풍 접지가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네. 지금 한전선거 계통이랑 똑같은 계통이거든요. 우리 접수 매너리 4, 5년에다 생기면서 똑같은 계통이 말이죠. 우리가 메시를 할 수 있는 면적 한정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메시망을 보조 메시망을 더 한다든가. 근데 우리가 참 저도 전기하는 사람이지만 전기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파트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내가 보조 메시망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기본 메시망 밑에 5m를 더 깔아야 된다고 하면 토목공사비는 톱하기가 5m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주처 입장에서 그것을 어그리 할 것이냐, 그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단지 내 접지를 만족하기 위해서 나는 더 하라는 얘기밖에 못하는데, 여기에 타협점, 우리가 엔지니어는 내 기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술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타협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그러면 그 타협점이 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대안은 뭐냐 이거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0년도에 제가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원하고 카이스트하고 실험을 용역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기차 무선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과도 접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방전이 되느냐를 그때 한번 안전공사가 전주로 가기 전에 저기 가평에 있을 때 실증단지를 구축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접지봉의 종류라든지 재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냥 차폐판도 좀 넣어보고 왜냐면 가도 접지 주파수 성분이 있으니까 했을 때 아마 발표된 논문을 보시게 되면 재질에 대해로 해결하는 방법을 거기선 채택을 했거든요. 즉 구리를 사용할 것이냐, 알루미늄을 사용할 것이냐, 뭐 어떤 걸 다른 재질인데 거기에서 그때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가도 접지를 측정했을 때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뛰어나게끔 나왔거든요. 근데 다만 알루미늄은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 연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가도 접지라고 하면은 뭐 심층적으로 동판을 한 번 더 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촉 전압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이 자체를 빨리 전류 자체를 빨리 방전을 시켜가지고 접촉 전압에 대해서 빨리 방전을 시켜서 사람의 간병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동판을 쫙 깔아 놓으면 그 전류는 그냥 판 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폭 전압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날지언정 우리가 접촉 전압에서는 불이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거 뭐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하나를 만족하려면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알루미늄 재질이 가도 접지 현상에서는 좀 더 효과가 있다는 그때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질문을 계속 하셔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표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전적 리카이어먼트는 스트레스 전환에 관련된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감정 부분에서 포커스인 돼가지고 규정에서는 스트레스 전압을 제한하기 위해서 접지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과도가 전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혼재돼 가지고 맞아. 네. 맞습니다. 지금 난개 전류로 인한 과도 가전압을 사실은 뭐 제가 뭐가 문제인지 지금 사실 잘 모르겠고요.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거는 한전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트레스 전압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서 좀 질문해 주셔야 이게 원점이 정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표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표준 사항에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과도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맞아. 그런 것 같아서 좀 네, 맞습니다. 드릴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게 좀 맞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아까 이제 어차피 스트레스 전압이나 이런 주파수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아직 그 많은 연구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가 측정을 하는데 참여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자에 의해서 측정이 됐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외산 제품을 보게 되면 뭐 몇 킬로헤르츠까지는 주파수를 주입을 해서 측정하는 게 있는데 한전에서도 가도 접지 하듯이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 접지 저항이 상승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도 접지 이 한선에 의해서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 근데 대신 지금 뭐 접촉 전압이나 보폭 전압을 얘기하셨는데 접촉 전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류가 빨리 방전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방전이 빨리 되려 그러면 이 접지봉이 없이 그냥 메쉬만 깔려 있다고 동판을 막 깐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접지봉 밑에서 차 올라가서 방전이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접촉 전압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나 뭘 하게 되면 접지봉 깊이로 해결하는 것이고 보폭 전압은 그 도체 간격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풍력 같은 경우는 안반이나 수천 킬로옴이 되는 그런 어떤 대지에서는 트레이드 오프 가격입니다. 접촉 전압을 만족하면 이 부분에 너무 방전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폭 전압이 만족이 안 돼요.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직히 용역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하긴 좀 그런데 이 뭐 전기협회나 안전공사에서 이런 문제의 용역을 좀 했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과도 접지나든지 지금 말씀하신 스트레스 전압을 해소하는 그런 접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지금 많이 나온 게 없습니다. 제가 논문, 국내 논문이나 이런 거 다 찾아봤는데 크게 없고요. 그 해외 논문에서도 크게 지금 뭐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술력을 제가 보진 못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 명확한 기술은요, 한전 철탑을 보면 됩니다. 한전 철탑 같은 경우 애자가 고장나면 굉장히 그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침상접지봉 각당 4조씩 4개씩 해서 한 조씩 해서 4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과도 접지를 해결하는데 이 풍력 발전 같은 경우도 저거는 정상 접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과도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도 침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근데 침상 접지봉을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깊이에 따라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침상 접지봉은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촉 전압을 실질적으로 안전에는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깊이를 만약에 침상 접지봉을 이 깊이를 형성해서 넣는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지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데 침상 접지봉을 여러 개를 넣는다. 저도 그 기준은 압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과도 접지를 만족 못한다 그래가지고 측정기를 들쳐매고 안동에 지금 철탑을 한신공영에서 하는데 가서 쟀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즉 침상 접지봉 몇 개 연결한다고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국내에 있는 접지 저항은 걱정도 안 합니다. 이런 접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보시면 이 매설 깊이가 낮은 데에서는 그 접지 저항이나 이런 데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 이제 고덕 HVDC 변압소의 변압기 부심 사고를 해결한 사례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테스트를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걸 제가 가서 말씀드려요. 지금 강사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아까 그러니까 뭐 제가 질문을 정말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세미나도 아닌데 네네,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뭐 전기 설계의 큰 범주는 건축 설계가 대부분이고 또 KC 비주얼 작도 보면 대단히 건축 설계에 좀 포커싱이 좀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사실 접지 설계를 하다 보면 접지의 렌지가 대부분 산악지대가 많고
접지 저항이 안 나오다 보니까 특수하게 대한민국처럼 접지 관련 업체들이 많은 것도 상당히 좀 저는 특이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 전해질이니 그런 저는 뭐 그런 걸 뭐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 근데 상황이 안 좋은데 저도 이제 이제 저도 일부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그래도 저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분께서 많이 참석하시려 봐서 그러니까 제가 던진 질문이 본인이 하고 있는 파트에는 도움이 안 될지언정 그래도 이제 이거는 언젠가는 이제 한 번씩은 거쳐야 되는 왜냐면 저희가 해상풍력이나 지금 새만금처럼 네. 수상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특히 HVDC라든지 데이터 센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엔지니어링이 많이 발생되면 저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과연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해법이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해서 한번 제가 지금 드렸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EMP 얘기도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제가 솔직히 EMP 때문에 미국에 가서 실제 EMP 시설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자문을 구했는데 그거는 그 지금 과도전압이나 스트레스 전압 주파수에 관련된 것은 특정 수식에 의해서 이론을 정립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도 접지할 때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많은, 최대한 넓은, 최대한 과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이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이때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는 큰데 최소한으로 해라. 안 되는 거잖아요. 우선 모든 게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만큼 해결했는데 거기서 줄여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최소한으로 어떻게 구축을 해서 만들어내라.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지지분하지 않나. 근데 좀 저도 아까 말씀드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하는 게 지금 제가 아까 그 실증단지도 얘기했지만 다 한전주도 하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그 중소단체나 그런 게 하기에는 좀 용역 자체가 되게 크고 좀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고창 실증단지에서 실험을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 HVDC 뭐 전선에 관해서는 저기 실험실을 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이 말하신 그런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설계 방향도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순수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지금 기술사님이 말씀하신 가도 접지 현상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지금 인천공항에서는 가도 접지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접지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1MHz까지 올려가서 그러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습지지 않습니까? 뻘밭에서 0점대에서 2, 3옴, 4옴까지 막 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풍력에 가보면 모든 게 한 선에 우린 연결돼 있으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다들 하고 왜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무조건 많은 가닥을 올리고 많은 접지를 하고 많은 본딩을 하고 왜 깊이 받고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제가 요거를 좀 이슈화를 좀 시켰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발생하면 여기 KTC 분들 많이 계시면 고전압 실험하면 이거 100% 문제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기 고전압 같으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조인 방식도 우리가 웰딩 조인 방식이 있고 프레스로 찍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 프레스로 찍는 방식은 이 가도 정상 몇 번 일어나면 벌어져서 스파크 튀깁니다. 이거는 제가 LG 변압기 그 고전압 실험실이 창원에 있거든요. 불꽃이 튀긴다고 갔어요. 실험을 하면 불꽃이 튀긴다는 거죠. 그래서 도면을 봤더니 지중해서 C형 슬립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실험이 오래된 결과 거기서 벌어져서 불꽃이 튀길 것이다. 깨서 보자. 봤더니 거기가 벌어져서 시커멓게 타 있는 거예요. 거기가 내 앞에서 자꾸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불꽃 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험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지 구성할 때 한전에서도 그렇고 다 C형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웰딩을 할 건지 C형을 할 건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논의를 좀 많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저희 업체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웰딩을 해서 부식 방지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리적인 접촉보다는 정기적으로 녹여서 하는 게 맞지만 대신 열에 의해서 부식이 있으니까 부식 방지를 하는데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시형보다는 웰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현지 뭐 외국 박람회 나가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현상들을 좀 조합해서 실험을 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낙내 에너지, 이게 크게 접지 저항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지금 가도 접지 주파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크게 이 풍력기 한기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데 이 내격 전류가 이 풍력에 입사해서 맞을 확률보다 옆에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거는 여담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온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편서풍대가 발생해서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붑니다. 실질적으로 낙내 분포를 보게 되면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다 서쪽에 존재합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벽에 부딪혀 떨어지고 거기서 절연 파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 정상에 있거든요. 오히려 낙내 피해를 입을 확률이 산 정상에 있으면 적습니다, 솔직히. 직경내가 떨어질 확률은 높지만 유도래에 대해서 맞을 확률은 솔직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내격 전류를 맞는다 그러면 이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는 벌써 망가져도 망가졌어야 정상입니다. 그거는 프레임 자체도 금속입니다. 망가졌어도 망가져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이런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나오고요. 오늘 다음으로 좀 다음에 이제 질문 시간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육상 접지는 그렇게 진행되는데 해상 풍력을 보겠습니다. 해상 풍력은 아직도 제가 그 애기평에도 여쭤보고 애기평에 지금 김영 풍력단지에 실증단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초창기에 보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메이저 설계사들이 이 해상 풍력에 대해서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즉 접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해상에다가 시설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근데 그 해상에서 들어서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접지, 이 아까 지금 말했듯이 메시 접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봉을 어떻게 박아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해상 풍력을 이해하게 될 때는 이 대지 저항률이죠. 토양의 대지 저항률보다 저항률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해수에다가 우리가 포를 세워서 시설물 할 때 해수 저항률 자체가 이거 말도 안 되게 낮습니다. 그러면 이 해수 저항률을 말도 안 되게 낮은 이 저항률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 함체 접지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선박을 보게 되면 선박도 대형 선박도 접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체가 접지로 활용을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해상 풍력 자체도 이 낮은 대지 저항률을 활용을 해서 함체 접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상 풍력 방식을 보게 되면 제가 국내에서 대부분 이제 부유식은 잘 하지 않으니까 이 고정식에서 보게 되면 즉 모노폴 방식하고 폴을 세우고 풍력을 세우는 방식을 접점을 자켓을 설치하고 기초를 놓고 풍력 폴을 갖다 설치하는 방식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지는 뭘로 써야 되냐? 이 함체 접지로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수 접지를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함체 접지가 배도 함체 접지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함체 접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폴 자체가 이 부식을 방지를 해서 도장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체 접지를 해봐야 이게 거의 절연체에 가까운 부식 그 표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뭘로 접지를 해야 되냐? 밑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초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접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 안에서 이렇게 나와서 선을 배선을 해서 여기 아까 본딩바에 할 수 있는 접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분들은 부식을 우려해서 도장을 해놓는데 그 도장 자체가 거의 절연에 가까운 도장을 하기 때문에 이 금속재 띄워놓으니까 여기다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절연체입니다. 아니면은 이 위쪽에서
접지를 해서 부식이 안 되게끔 처리를 해서 접지를 해서 금속체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방전에 그 관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폴 안에가 비어있고 채워넣는 방식이라면 여기서 접지선을 뽑아오는 방식을 채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시공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특수 현장이다. 이런 것들은 특수 현장이다 보니까 가보진 못했는데 이 파운데이션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쪽 부분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부식 때문에.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이 파운데이션을 이용하는 접지는 있습니다. 교각에 보면 우물통 접지라 해서 그걸 접지해서 접지선을 뽑아 올리지 않습니까? 철근에. 그거와 유사한 형식으로 이 파운데이션 접지를 활용해서 해상 풍력 접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서 요거 방식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오는 거.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기 영국이나 덴마크나 해상 풍력 자료를 조율하는데도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나와. 풍력 기간에는 접속이 안 되겠네. 방법이 없네. 없죠. 여기는 풍력기관에 접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해수 자체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이옴이면은 그냥 전류 흘리면 타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끌고 가서 사고 전류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바다에서 방전을 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끌고 가서 갖고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얘가 폴 자체가 방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을 타고 나가는 것보다 일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각의 우물통 접지 사용하듯이 기초를 파운데이션을 접지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남해안이나 아직도 실증 단지가 돼 있고 뭐 재캡 방식을 쓸 건지 모노폴 방식을 쓸 건지 결정은 대부분 재캡 방식으로 가는 걸로 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는데 대부분 재캡 방식 여기 부분에 이 폴 들어가는 부분, 기초하는 이 부분을 접지 형식으로 사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부분들은 이 기초 토목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상태양광도 접지도 똑같듯이 받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우물통 접지와 같은 원리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해상풍력인데 재캡 방식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전력선 밑으로 해상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부식에 의해서 엄청난 도장이 돼 있어요. 이거 절연체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밑에 파운데이션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유식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식 접지는 우리가 수상 태양광에서 부유식 태양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 담수 접지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담수 접지는 환경오염인데 담수 접지는 담수로 하게 되면 소형 공간에서 전류가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 해양 생물에 오염이 된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담수 접지를 금지하는 걸로 해가지고 법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수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수는 오픈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수보다는 엄청나게 낮은 저항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부분에 이제 금속체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해수의 단점은 뭐냐면 부식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웬만한 금속체는 부식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할 방법은 이 고정식 하는 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지금 수상태양광도 접지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수상태양광의 고정식 하는 접지 부분, 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박아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방식을 차용하면 좋은데 이거는 대부분 부유식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은데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공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전혀 지금 해보지를 않고 경험해보지를 못한 방법인데 예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해군 레이더 기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노이즈에서 많이 타니까 어떤 방향을 했냐면 지금은 다른 방향에서 예전에 그 시설물 철거하다고 하신 분한테 얘기 들으면 동개를 갖다 그냥 바다에 담궈 놓고 거기 고정시켜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냥 암산 올려가지고 레이더에 연결해 놓고 방전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이 조금 부식에 다른 금속계보다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아니면 이 고정식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밖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거기 접지를 하는 거는 대부분 함체 접지, 즉 배에 쓰듯이 함체 접지를 활용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 수 있는 이유는 해수의 굉장히 낮은 저항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온화 경향도 높고 해가지고 그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풍력하면서 제가 사고 사례를 조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력의 필해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풍력의 필해는 일반적으로 풍력 자체가 금속체다 보니까 함체 접시를 사용을 합니다. 함체 자체를 수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격 전류를 만약 대신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 다 FRP나 뭐 특수 소재를 해서 지금 이 프로펠러 내부거든요. 내부에 대해서 이 도체가 따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베시탁스사의 그 프로펠러 내부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인하도선이 나와서 함체에 연결해서 그대로 빼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함체에 연결하는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선을 연결해서 다이렉트로 그냥 그 인하도선이나 GV선을 연결해서 함체에 연결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전자기기들하고 접지가 공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연결하면 좋은데 제가 국내 풍력 낫셀을 올라가 본 결과 인하도선이 거의 존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체가 접지라고 해서 그냥 함체에다 다 붙여놓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피레침은 여기 풍향계나 여기에 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돼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요거는 또 이 선은 풍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이 프로펠러에 작은 내격 전류라도 인가가 되면 프로펠러에 손상이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관이나 이런 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다가 카운터를 달아가지고 이 어느 블레이드에 내격 전류가 입사했는지 알아내고 그 블레이드를 조사해서 수리하는 방식으로 쓰여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여기다 카운트를 달아서 측정하는 방식인데 일부에서는 이 내격 전류가 오게 되면 블레이드의 진동에 이상이 있어서 진동 센서로 제가 찾아내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효성에 한번 여쭤보니까 효성은 진동 방식으로 찾아내는 걸로 하고 있다고 그때 한번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좀 이거 풍력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피레침이 있고 여기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이거는 제가 왜냐면 SPD를 연관을 해놨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 SPD를 제가 이렇게까지 SPD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국내 장비는 국산 장비가 없습니다. 내부 장비는. 외부에서 다 달아갖고 옵니다. 외산에서 다 달아갖고 옵니다. 여기 표시된 대로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낫셀에 들어가 보면 왜냐면 이 장비는 국내 개발 장비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생산된 장비를 조립하는 장비입니다.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옛날 장비에는 이렇게까지 안 달려 있더라고요. 제가 사고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 때는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신호용부터 시작해서 전원용부터 수많은 SPD가 달려 있습니다. 다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어떤 SPD가 들어가야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국내산 유니슨도 내부 장비는 국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외산에서 다 달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설치를 하면서 새로 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에는 이 변압기가 내부에 있는데 좀 오래된 것부터 이 변압기가 다 외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데 지금 내부에는 SPD가 여기 690 쪽으로 내려와서 변압이 되는데 SPD가 다 달려 있는데 제가 그 외부에 있는 그 TR이 외부에 있는 곳을 갔더니 이 TR 안단에 690짜리 SPD가 달려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국내에 잘 시판이 되지도 않고 잘 모르다 보니까 설치하시는 분들이 설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사고 사례에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요 부분이 바깥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SPD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얘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국내에. 예전에 풍력 보면은 이 변압기가 폴 외부에 있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럽에 가면 여기다가 블레이드가
블레이드 카운터를 해가지고 어느 내격이 맞았는지를 파악을 해서 블레이드 수리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바이브레이션, 진동으로 해서 많이 하는데, 지금 진동에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분하고 독일에 있는 어떤 이 개발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바이브레이션 가지고 온도에 의해서 언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잡아낼 수 있게끔 됐다 하더라고요. 굳이 이 낙내에 대해서 이 카운터를 하지 않아도 자기네는 이 바이브레이션, 즉 블레이드의 바이브레이션 센서를 달아서 다 잡아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봐서. 그래서 지금 요거 다시 한번 요거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례 질문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풍력에 그 낙내 맞은 사례를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양양에 가면 중부발전에 의해서 스페인 아시오날 사이에 그 풍력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풍속회에 낙내가 입사된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에 보면 신호형 SPD가 엄청나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아시오날은 2005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번의 수리 과정을 거치면서 이 라인에 신호 라인에 SPD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맞으면서 피해했고 판넬까지 피해가 온 사례거든요. 이렇게 터져가면서. 근데 이 판넬에서 여기만 소손됐지 전력 부분에는 또 SPD가 있어서 소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온 대로 SPD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따 나중에 내부 피해를 말씀드리겠는데, 낙내 피해는 다 대부분 거의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SPD 설치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양양 풀형 사례고요. 요거는 최근에 제주도에서 풍력 그 발전단지의 피해 사례를 제가 조사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얘는 터빈이 있고 터빈 옆에 변압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변압기에 690V를 관리동으로 당겨서 변압을 해서 상용 전원으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풍력기에 필에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평지에 맞아서 유기돼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서 떨어진 CCTV를 보면 여기서 떨어지고 관리동이 폭발하는 게 보입니다. 떨어졌는 게 지중으로 오는 매설솔로에 유기돼서 얘가 터졌거든요. 근데 얘가 690으로 들어오는데 이 앞단에 가보면 690에 SPD가 없습니다. 심지어 변압기 단에도 690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RTU에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대신 변전소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게 뭐냐면, 이 유기가 됐다 하더라도 변전소까지 가는 선로 길이가 2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서지 에너지가 그 선로에 의해서 다 감쇄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 변전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이 가까운 경우에는 선로 타고 가는데 감쇄되는 더라도 그 감쇄 에너지가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좀 큰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게 690이 타고 전전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풍력단지의 접지도 중요한데, 그 접지를 하는 것보다, 접지는 사고에 의한 건데 이 낙내 사고가 실질적으로 풍력에 있는 사고 전류보다는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서지풀에서 내부 피해 시스템의 SPD를 좀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풍력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으로 690 정도의 SPD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외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이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오래되면 될수록 부품 교체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전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 사례는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함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